네, 죄형법정주의에서 성문법률주의 이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법률주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위임입법 금지, 포괄위임이 금지된다는 거 봤고, 두 번째는 관습형법,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 관습형법으로 처벌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래서 관습법에 의해서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또는 형벌과 보완처벌, 형사제재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습법은 형법의 법원, 형법의 근거, 처벌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원칙이다.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는 이건 일반론이에요. 재형법정주의는 보장적 기능과 관련돼 있다고 했어요. 범죄인이 법률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보장적 기능. 따라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처벌을 이렇게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적용했을 때 불리하게 되는 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유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건 허용되고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아요. 불리한 관습법이 금지된다. 행위자에게 불리한 관습법 금지한다. 유리한 관습법은 당연히 적용하는 건 가능해요. 그 다음 보충적 관습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처벌은 성문의 법률이 있어요. 그러나 성문의 법률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은 다 해석론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형법의 해석에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해석에 작용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에 직접 형법에 규정이 있고 해석은 관습법을 거기에 가미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상식, 법관이 조리, 자기의 상식을 거기에 투입해서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일반 이론이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인정될 수가 있다. 예컨대 수리방해죄에서 물을 사용하는 이익, 이 수리권이 관습법, 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논두렁을 어떻게 터서 물을 끌어들이는지 이런 것들은 관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리권의 근거라든가 또는 부진정 부작위범, 이건 안 배웠지만 보증인지가 인정되는 것, 이런 것들도 관습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석론상 가미될 수는 있어요. 다음으로 갑시다. 지금까지 성문법률주의를 봤고 여기에 적어봅시다. 재형법정주의에는 법, 소명, 유적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법률주의 봤고 두 번째 파생 원칙인 소급표 금지 원칙을 보겠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은 뒤늦게 만든 법을 가지고 소급해서 처벌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라겠죠. 그래서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거 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법은 장래요만을 갖는다. 법이 만들어진 순간 그 이후에 발생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장래요. 그래서 따라서 반대 개념이 소급표죠. 그 법을 만들고 그 이전의 행위로 법을 소급시켜서 처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뒀을까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거예요. 예측 가능성. 내 행위가 법에 처벌 규정이 없구나. 그럼 나는 처벌되지 않는구나. 예측 가능성.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법적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신뢰를 보호해 주는 데 있다. 적용 범위 역시 마찬가지죠. 불리한 소급표만 금지하는 거예요. 불리한 소급표. 유리한 내용의 소급표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급 적용 부정예에서 넘겨봅시다. 위로 올려보시면 나머지 판례들을 이제 볼 건데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은 예죠.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이 각 시행령 각호에 규정된 게임머니를 환전, 알선, 재임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즉 법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까지 처벌한다. 소급하는 거죠. 소급 금지된다 했어요. 그런 원칙에 위배되게 된다. 그리고 게임산업법 시행일 전에 역시 시행일 전에 어떤 행위를 했어요. 무허가 영업행위를 했는데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해야 되지 시행일 전까지 그 법을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행위식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 허용되지 않게 된다. 옳아요. 그런데 좀 주의할 것은
이쪽의 칠판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A라는 행위를 여기서 했어요. 근데 이때는 처벌하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행위 이후에 스몰 a라는 처벌하는 법이 제정이 됐어요. 처벌하는 법이 제정이 됐다. 근데 이 법이 제정이 돼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원칙,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장래효밖에 없다. 그 시행일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장래효, 즉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아요. 즉 소급해서 얘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 A라는 법 자체에서 소급 적용한다 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경과규정이라고 그래요. 시행일 전으로 소급 적용한다라는 경과규정. 법 자체에서 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경과규정은 실질적으로 재형법정주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과규정을 둔 취지, 이런 필요성, 왜 이런 경과규정을 둔 것이 타당한가 이걸 따져서 이게 합당하다 라고 판단되면 이 법은 옳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 경과규정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합당하지 않다 라고 판단된다라면 이 법은 무효가 돼요. 무효.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무효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효가 되면 소급 처벌이 안 되는 거죠.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경과 규정을 뒀을 때에는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소급해서 이 경과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게 가능하고, 그러나 경과 규정이 따져봤더니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효가 돼서 소급 처벌은 금지될 수가 있어요. 이건 예외예요. 경과 규정을 뒀을 때. 그러나 이런 특별한 경과 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요. 경과 규정이 없는 그냥 법만 만들었을 때에는 당연히 장래를 향해서만 처벌되는 것이지 과거로 소급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 판례를 봅시다. 피고인이 범한 장애인 중간간죄에 대해서, 자, 장애인을 중간간했어요. 심신미약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강간했다. 거기에 대해서 후에 법이 성폭법이 만들어져서 공소시효 배제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법이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경과 규정이 없다라면 장래를 향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전에 범한 이 장애인 중간간죄는 뒤에 만들어진 공소시효 배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즉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까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공소시효의 혜택을 받아요.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었나 보죠.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고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돼서, 즉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종전규정, 법은 원래 장래를 향해서만 적용되는 거니까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죄에는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아까 설명드린 이 경과 규정의 대표적인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 소송법에 관한 경과 규정이에요. 즉 재형법정주의는 형벌, 실체 형벌에 관한, 형벌과 범죄에 대한 것만 재형법정주의가 적용되고, 소송법상의, 여러분 소송법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소송법상의 공소시효나 이런 것들은 재형법정주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재형법정주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이런 규정을 뒀다. 이게 재형법정주의 위반이냐? 재형법정주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재형법정주의 소급 금지라는 것은 형벌과 범죄에 대해서만 문제지 그 절차에 관한 것은 재형법정주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가능한 거냐?
이것은 이제 헌법상의 원칙인 신뢰보호, 전체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 좀 이따 볼 거예요. 어쨌든 이 소송법에 관한, 특히 공소시효 등에 관한 것은 재용법정제와 상관이 없고 소급 적용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존재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다음으로 갑시다. 소급 적용을 인정한 예에 대해서 공소 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 헌법적인 장점이 좀 있어서 기초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한번 설명을 봅시다. 먼저 A라는 법이 있었어요. A라는 법. 그래서 A라는 법에 의해서 이 스몰 a라는 행위가 처벌돼요.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A라는 법은 간통을 처벌하는 간통죄 처벌 규정이에요. 우리 형법에 있었죠. A라는 법이 존재해서 간통 행위를 처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여기에서 간통을 했어요. 갑이 간통. 범죄를 저질렀죠. 그랬는데 이 시점 이걸 뒤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설명합시다. 한꺼번에 설명합시다. 자,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통을 했었죠, 옛날에. 그래서 간통을 하고 이제 처벌받으니까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해요. 이 간통죄 처벌하는 형법 규정 위헌이다. 아니 내가 합의해서 강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부정한 행위를 했지만 그건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이지 나를 징역 살게 하는 게 좀 타당하냐. 이건 전 근대적인 그 유물이고 이건 위헌이다. 현재 자유주의 하에서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에 가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합헌이다. 합헌 결정을 해요. 결국 그 사람은 처벌됐어요. 이 합헌 결정을 받아서 갑이 여기서 간통했는데 갑은 처벌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헌 결정을 받고 갑 처벌. 그랬는데 여기서 을이 다시 합헌 결정 이후에 을이 다시 또 간통을 해요. 똑같이 또 들통이 나서 법원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 또 갔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다시 또 한 번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이제는 위헌이라고 해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위헌 결정. 자, 위헌 결정이 있으면 위헌 결정은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 위헌 결정은 처음에 법이 만들어진 대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법이 무효.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처음에 법은 여기서 만들었고 법 제정. 그럼 일반적인 법은 처음부터 이게 소급해서 여기서 무효가 돼요. 이 시점. 그래서 일반적인 법이라면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무효가 되는데 중간에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라면 법이 제정된 때로 쭉 올라가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합헌 결정이 있으면 합헌 결정이 있는 때 이때로 가서 여기서 무효가 돼요. 그 합헌 결정이 있은 다음 날부터 무효가 돼요. 따라서 갑은 이게 처음으로 법 제정 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갑도 간통죄로 처벌받은 것을 재시음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범죄인 아니다라고 해서 전과도 말소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재정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합헌 결정이 껴 있으면 중간에 합헌 결정 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무효가 돼. 그러니까 갑은 행위 당시에 처벌 규정이 있었던 것이 돼서 갑의 처벌은 타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을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간통죄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법적인 법논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을의 간통은 처벌 규정이 없는 무효니까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간통한 것에 대해서 얘는 범죄가 되지 않아요. 범죄가 되지 않으니까 즉 처벌 규정이 없는 거예요. 재헌법중상 처벌 규정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니까 범죄가 되지 않으니까 법원은 무효 판결을 해야 돼요. 아니 무효가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내용에 관한 헌법재판소법을 좀 살펴봅시다. 좀 잠깐 올려보세요. 그 다음 쭉 내려보시면 헌법재판소법 좀 더 올려주시고, 예. 헌법재판소법 47조에 위헌결정의 효력이 있어요. 어떤 법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2번 2항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그 결정에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장래요. 일반적인 법률이에요. 일반적인 법률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무효가 되는데 이런 형법에서 이거 물러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대한 특별 규정이 사망이에요. 사망에는 2항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법이 형벌에 관한 법률, 간통죄 같은 거죠. 형벌에 관한 법률이라면 소급해서 여기서 말하는 소급한다는 것은 법을 제정한 당시 최초 시점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다만 특별 규정이 하나 더 있다 그러겠죠. 다만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서 중간에 합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그러한 사건이 있다라면 그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까지만 소급한다. 법 제정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까지로만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문을 기억하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판례들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를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사실, 간통죄 등에 관한 사실 법조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결정으로 즉 형벌에 관한 규정이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경우에 위헌 결정으로 인한 형벌에 관한 조항이 소급해서 상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죠. 즉 범죄 규정이 없는, 그래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보죠. 두 번째 판례,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표, 즉 형벌에 관한 건 소급표가 있다고 했어요. 위헌 결정,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 역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없는 법률이 되니까. 그 다음 동일한 형벌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는데, 간통죄 사건이죠. 합헌 결정을 했는데 이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위헌 결정, 뒤집은 거예요. 위헌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석으로서 위헌 결정의 소급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손쉽게 생각합시다. 이게 이제 간통. 즉 이렇게 이 중간으로 소급할 수 있는가? 이것처럼 중간으로 소급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결론을 어떻게 인정한다겠죠?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 단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법 제정시로 소급해야 되는데 중간까지만 소급하는 거, 이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로만 규정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 소급표 범위를 법 제정시로 소급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해석에 의해서, 해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재형법정죄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해석으로는 안 된다. 결국 법원의 해석으로 소급표를 제한할 수는 없고 법률로 헌법재판소법 47조처럼 법률로서 소급표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회가 만든 법이니까. 그래서 이 판례는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이게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고 한데 이 판례는 과거에 헌법재판소법
그 47조 지금 우리 설명드린 그 내용이 없던 때 판례예요. 이 그 조문이 없을 때 과연 소급표를 법 제정시로 소급해야 되는데 중간으로 법원이 재판에 의해서 해석으로 중간시로 소급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만 소급할 수 있느냐, 그건 법 조문이 없을 때는 절대 그런 해석은 인정할 수가 없다. 원칙대로 법 제정시로 소급해야 된다.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이제 다 무죄 문제 쭉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다음 헌법재판소법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써놓은 판례이고, 그 다음 판례를 봅시다. 올려보시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 단서, 중간에 합헌 결정이 있은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한다라는 단서 규정에 의하여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은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 결정이 있은 날에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 행위가 그 전에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해당하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쪽으로 비춰보시죠. 이쪽으로 해서 이 합헌 결정이 있은 날에 다음 날 소급하기 때문에 우리 이 간통 행위에 대해서 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직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시점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직 위헌 결정이 없으니까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뒤늦게 유죄 판결이 되면 소급해서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유죄 판결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유죄 판결을 취소해야 되니까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절차를 재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심으로써 이 유죄 판결을 취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보도록 합시다. 쭉 뒤로 위로 이제 올려주시고 위로 좀. 자, 소급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영역에서 소송법 규정. 우리가 재형법정지의 소급표 금지를 배우고 있죠. 재형법정지는 범죄와 형벌에만 적용된다 했어요. 소송법 규정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 절차 규정은 즉 소급표 금지, 재형법정지는 실체, 즉 뭐가 범죄가 되느냐, 범죄 OX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 절차법인 소송법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대표적인 게 공소시효예요. 이런 것들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걸 부진정 소급표라고 하고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소급 적용하는 거, 그것을 진정 소급표라고 한다. 그 중에서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 소급표는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좀 복잡하죠? 이 뒷부분은 이건 재형법정주의와 상관없고 이 부분은 지금 공소시효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에 관한 규정이어서 재형법정주의 이것과 무관하고, 즉 소급표 금지 원칙 이것과 무관하다겠어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의 쟁점은 신뢰보호,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뢰보호 원칙. 그리고 이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돼서는 지금 소급해서 어떤 그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한다, 뭐 등등 이 내용은 진정 소급표와 부진정 소급표가 있는데, 진정 소급표는 말 그대로 이쪽을 봅시다. 자, A라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합시다. 15년이 여기서 만료해요. 그런데 이미 15년이 지났어요. 현재 시점이 여기. 그럼 공소시효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갑이라는 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15년 동안 숨어서 공소시효만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이제 해방이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현재 시점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급해서 너는 공소시효 정지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얘는 왜 이미 이제 완성되어서 나는 해방이다 이렇게 됐으면 얘의 신뢰를 해방됐다라는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게 진정 소급효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15년이 여기서 만료되는데 만료되기 직전에 여기에서 14년 만에 이게 현재예요. 14년 만에 여기에서 법을 만들어서 얘를 정지시킨다. 그럼 얘는 다시 또 1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1년만 더 이상 이제 기다리는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15년을 넘게 기다려야 되는. 이건 가능해요. 이것을 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해서 어떤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거. 이걸 부진정 소급효라고 하고 얘는 신뢰가 아직 완전 해방된 게 아니니까 신뢰 보호가 가치가 좀 떨어져요. 첫 번째 거는 신뢰 보호 가치가 굉장히 크고 이 뒷부분은 신뢰 보호 가치가 작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부진정 소급효는 허용되는 거죠. 허용.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미 끝난 것을 하는 거 이게 진정 소급효라고 했는데 진정 소급효는 불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진정 소급효도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진정 소급효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예, 기억하세요. 이게 5.18 전두환 씨 사건이죠. 5.18 대통령이 어떤 내란 이외의 어떤 죄를 범하게 됐을 때는 과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통령 있는 동안에 다 공소시효가 지난 거예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래서 다 그냥 공소시효가 완성했어요. 근데 뒤에 이제 그자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왔을 때 얘를 처벌하고 싶은 거죠. 사람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처벌하려고 법을 만든 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 만들었어요. 그럼 진정 소급효죠. 진정 소급효. 진정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런 정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어떤 국민 전체적인 관점에서 얘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겠다. 아주 예외적인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진정 소급효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5.18 특별법과 관련된 판례를 봅시다. 위로 좀 올려주시고. 자, 일반론이에요. 형벌 불소급 원칙은 즉 재형법정주의죠. 재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형벌 불소급 원칙은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가, 가벌성, 즉 실체와 관련된 가벌성에 관한 규정이고, 가벌성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을 형사소추가 가능한가, 즉 가벌성에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 가능한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얼마 동안 가능한가? 이것이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은 절차에 관한 문제. 아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형벌 불소급 재형법정주의는 실체와 관련된 가벌성에만 적용되는 거지 얼마 동안 처벌할까? 즉 공소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헌법 12조에 규정된 재형법정주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형벌 불소급 원칙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유예되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 즉 공소시효 제도는 범죄 구성 요건 및 형벌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와 형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련이 없고 단지 소송 요건, 절차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법률로서 사후에 뒤늦게 소급한다는 거예요. 사후에 만들어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정지시키는 것도 형벌 재형법정주의나 형벌 불소급 원칙과는 상관이 없다.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형법정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차이점을 1번에서 서술을 한 거고, 2번에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법률조항,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소급해서 연장하거나 하는 거, 부진정 소급효죠. 그는 단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이것을 부진정 소급효라 한다.
공소시효 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 보호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진정 소급표는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이 부진정 소급표는 대체로 인정되게 돼요. 그 다음 3번에 그런데 이제 구별해서 진정소급표, 진정소급입법, 공소시효 완성이 끝났는데 뒤늦게 연장하는 거.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이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심히 중대하다.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거나 등등의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는 상대적으로 약해서 개인의 신뢰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즉 매우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뒷부분 2번과 3번은 신뢰보호와 관련돼서 이거 앞에 1번은 재형법정주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을 쓴 거예요. 거기까지 받고 다음으로 갑시다. 재형법정주의의 지금 우리 소급표 금지 원칙을 보고 있죠. 형벌 부분을 받고 보완처분을 보는 거예요. 보완처분을 뒤늦게 보완처분을 규정해서 소급 처벌할 수 있느냐? 보완처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형사제재는 아까 설명을 했죠. 형사제재는 형벌과 보완처분이 있어요. 범죄에 대해서 범죄와 형벌인데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는 형벌뿐만 아니라 보완처분이 있다. 이 형벌에는 사징금, 자자, 벌구 9개인가요? 7개. 7개가 형벌이에요. 7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7개. 사징금, 자자, 벌구, 과물 9개죠. 9개. 9개. 사징금, 자자, 벌구, 구류, 과료, 물수. 이 9개가 형벌이에요. 9개 이외의 형사제재를 보완처분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사징금, 자자, 벌구, 과물. 근데 이거 말고 이상한 것들, 보호관찰, 수강명령, 전자팔치, 전자신고, 정보공개 이런 것들을 보완처분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아요. 보완처분은. 형벌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재형법정주의에서 배우는 소급표 금지는 형벌을 사후에 소급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지 보완처분은 처음에 행위 시에는 보완처분이 없었는데 뒤늦게 보완처분 처벌 내용을 만들어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건 가능해요. 형벌에만 적용하고 보완처분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완처분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보호관찰을 만들거나 성폭력처벌법에 신상 정보 공개, 저자는 성범죄자다라고 해서 게시판에다가 공고하는 거, 고지명령, 위치 추적, 전자팔찌 같은 거 채우는 거 이런 것들은 행위 시에 이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뒤늦게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 하나가 있어요. 예외가 사회봉사명령은 얘도 보완처분이에요. 사징금, 자자벌구, 과물이 아니잖아요. 사회봉사명령은 보완처분인데 얘만큼은 형벌과 유사하다고 봐요. 얘는 보완처분에는 해당하지만 형벌은 뭐예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게 가장 크잖아요. 징역 같은 거. 근데 사회봉사도 얘가 놀고 싶어도 끌어다가 강제로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게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서 얘는 보완처분이지만 소급 적용하는 거 허용할 수가 없다고 봐요. 암기하기는 쉬워요. 사회봉사명령 하나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판례를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보완처분과 형벌에는 소급
적용해서 차이가 있잖아요. 왜 차이가 있느냐? 양자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호관찰, 이거 보완처분이죠. 보호관찰이란 건 뭐냐면 어디 갈 때마다 그 감독관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디 부산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신고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했느냐 해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거 신고하고 계속 감시를 받는 거, 이 보호관찰, 보완처분인데, 이런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 이게 형벌이에요. 과거에 나쁜 짓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서 처벌하는 거예요, 형벌. 그러한 제재가 아니라, 즉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사회. 목적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을 져, 이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호받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전자팔찌 같은 거죠. 지금 성범죄를 저질렀다.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얘가 또 저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저지른 거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얘가 성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회를 장래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감시하려면 전자팔찌 세워서 위치를 추적하는 거죠. 그게 보완처분이에요.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한목적적인 조치. 전혀 차이가 있다. 하나는 형벌은 과거지향성, 보완처분은 장래지향성을 가져요. 전혀 방향성이 다르죠. 본질이 다르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장래지향성을 갖기 때문에. 따라서 재판시 규정에 의해서 보호관찰, 보완처분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 불소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형벌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두 번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보호관찰을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전자팔찌 1년만 차면 됐어요. 그런데 1년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뒤늦게 3년으로 연장한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뒤늦게 해도 이것은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뒤로 말할 것도 없죠.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제외되었다. 나는 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 대상이 아니었어요. 성범죄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냥 뭐 강도죄라고 합시다. 강도죄는 전자팔찌를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강도가 너무 많다 해서 전자팔찌를 강도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채워야 되겠다.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느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외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률 조항은 역시 재형법정주의인 형벌불소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음 봅시다. 사회봉사명령은 예외라고 했고, 다음 올려보면 사회봉사명령이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보호처분 중에 하나인 사회봉사명령, 청소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는 거,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을 범한 자에 대해서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역시 그 성질은 보완처분의 성격을 가져요. 형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자에 대해서 의무적 노동, 거리를 청소하거나 하는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 시간을 박탈해서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형벌과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형벌과 유사.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구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 행위 당시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있지, 행위 당시에 사회봉사명령 규정이 없으면 소급 적용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그 다음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전과와 관련된 판례인데, 도로교통법에 그 어떠한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처벌하겠다. 음주운전을 뭐 2번 했다, 2번 이상 한 사람이 어떤 범죄를 2번 저지른 사람이 다시 또 술에 취해서 운전하면은 가중 처벌하겠다. 이 규정이 있어요. 이러한데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2회 이상 위반한 것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전에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당연하게. 즉 쉽게 얘기해서 음주운전을 두 번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한다. 이걸 지금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지금 만든 가중처벌 규정 이 적용할 때 그 전과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전과도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봐야죠. 그래야 그 법을 만든 취지가 그렇잖아요. 과거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겠다.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과거의 전과는 이제부터 없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전과만 거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법을 만든 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이미 있었던 그 전과는 이 가중처벌법을 만들 당시에 이미 법 안에서 그걸까지 포함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내용이다. 그건 형벌 불속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그다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문이 좀 다른데 일률적이진 않지만 그냥 대체로 쉽게 설명을 하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형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소년범은 얘가 잘 몰라서 아직 정신 연령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형벌을 부과해 보면 전과가 생기고 얘가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은데 범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뭐 교정시설 같은 데에서 학교죠. 쉽게 말하면 학교라고 해요. 교정시설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이런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보호처분과 형벌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벌은 반드시 범죄를 저질러야만 범죄가 되어야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지만 보호처분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보호처분을 가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 소년범이 우리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자이거든요. 근데 13세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에서 이 3단계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형벌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책임이 없어도 보호처분은 부과할 수가 있어요. 범죄가 아니어도 책임이 없어도 범죄가 안 돼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걸 넣어두고 이 판례 읽으시면 이해가 돼요. 봅시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다시 강간상해죄, 범죄를 저지른 거죠. 강간상해죄를 범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부착명령이 청구됐는데 이 법의 내용에 보면 위치 추적 부착을 하려면 피고 사건 범죄 사실인 강간상해죄를 이래 범한 것 이외에 지금 현재 범한 것 이외에 과거에 전과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규정에 정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즉 성폭력 범죄를 과거에 한 번 전과가 있고 2번 저질러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지만 과거에는 보호처분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호처분은 범죄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겠죠. 그래서 과거의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보호처분과 형벌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반드시 범죄가 되어야만 보호처분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전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판례 변경. 자, 어떤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소급 처벌하는 것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겠죠. 판례가 과거에는 그걸 범죄로 보지 않았는데 판례가 바뀌어서 결국 처벌받게 됐다. 그럼 이 판례 바뀌어서 처벌하는 게 소급 처벌하는 거냐? 아니죠. 판례는 법이 아니에요. 판례는 법이 아니에요. 즉 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에요. 법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것 뿐이죠. 판례의 변경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갑이 했을 때에는 판례가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을이 똑같은 행위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판례를 변경해서 처벌해요. 을이 입장에서는 아니 판례가 과거에는 처벌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판례를 바꿔서 처벌하는 건 나 소급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변했지만 법은 바뀐 적이 없죠. 판례만 바뀌었을 뿐이지. 법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소급 처벌이 아니다. 관련 판례를 봅시다.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사가 하는 판례가 아니란 얘기예요. 판례는 법률에 대한 해석론의 변경에 불과하죠. 그래서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법률 조항의 내용을 단지 확인하는 것에, 법은 그냥 처음부터 쭉 그대로 있었고 단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서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해서는 처벌되지 않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더라도 판례를 변경해서 원래부터 있었던 법률 조항의 근거에서 처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소급표 금지가 아니다. 여기까지 받고 다음이 유추해석인가요? 다음 유추해석 금지죠. 시간이 좀 애매한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유추해석은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